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어디에 가나 현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 또 전망, 희망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으로서 법정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이야 뭐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씩 마음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긍정과 실망, 희망과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죽을 듯하는 참 괴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황석 변호사 원래 금요일 날 나오는 날입니다만은 오늘 나오셨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고생 많으시죠? 예, 요즘 이제 막판에 되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빗발치는 어떤 비난과 또는 어떤 요구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요즘에 좀 힘이 든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든 끝까지 이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일선에 나가 있으므로 뭐 엄청난 아마 마음의 부담감, 책임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교차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나가십시다. 네, 먼저 제가 좀 그냥 좀 여기 정규정 뉴스 시청자분들은 다 이제 뭐 주필님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이니까요. 제가 먼저 그 미리 오해라고나 할까요? 그냥 먼저 알려드리자면 언론 보도에 나오는 소스는요 변호인단이 미리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변호인단이 모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또 그렇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너는 이것도 모르고 그런 식의 자꾸 요구들이 많으시는데 언론 보도보다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희가 기자도 아닌데 매번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 정보와 전략까지 모두 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좀 그렇게 또 공격하는 분들이 답답해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이 뭐 어떤 선택을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적인 모든 검토와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희 변호인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 사냥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말하자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왜 안 하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저희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근데 밖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죠. 요즘 오늘 원래 금요일날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왜 오늘 나왔냐면요. 자꾸 언론들이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됐죠. 근데 그 기각되면서 그 영장 실질심사에서 우병우 수석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합법적인 지시를 받아서 합법적인 내에서 이를 공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걸 악의적인 언론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요것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보도했나요?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변론 과정에 대해서 본질은 도외시하고 소위 말해서 김평호 변호사님이 변론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또 자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오늘 동아일 울면 톱이었어요. 뭐 등등등등 그래서 빨리 나와갖고 제가 재판을 좀 설명을 좀 동영상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동영상을 보시면 뭐 아실 텐데 어제 그 김평호 변호사님의 변론은 그 국회 소추 행위 자체가 과연 헌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 변론을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절차에 관해서 소추 과정에 대해서 불법성, 위헌성 그리고 그 대통령제의 원류는 미국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제 원류인 미국과 또 그 결부되는 그 탄핵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없죠. 그냥 이게 헌법재판이라면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정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 탄핵한다라는 그 책에서도 쓰셨지만 예. 이게 국회가 소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를 판단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김평호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헌법재판이라고 말하면서 왜 헌법적 관점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대통령 본인의 헌법적 탄핵 여부도 심리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주변 인물 최순실, 안종범 이런 주변 사람들의 형사 기록을 갖다 놓고 하느냐. 이건 헌법재판의 본질이 아니다. 물론 그리고 뭐 국회에서 소추를 할 때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그 법률가로서 소추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편으로 국회 내부에서도 나중에 들어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회 내부에서도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검찰에서 뇌물죄로 국회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죠. 그렇죠. 이 조항은 넣을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막판에 이제 저 소추 측에서 힘으로 밀어붙인 거죠. 예. 그리고 검찰에서도 뇌물죄라고 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제3자 뇌물죄를 넣어가지고 소추를 하고 그러면 이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결을 해야지. 의결을 해야지.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거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강요, 뇌물, 직권남용은 한꺼번에 뭉뚱그려 갖고 짬뽕이 되는 위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강요는 강요고 직권남용은 직권남용이고 뇌물은 뇌물이지 하나의 그러니까 사실을 국회에서 세월호 기타 13건을 가지고 소추를 했잖아요. 예. 그때 말하자면 강요죄, 뇌물죄 각각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맞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우리 법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으로 평가를 해야지 이게 이거에 해당하거나 저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막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소추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탄핵 소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돼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말하자면 어떤 물론 형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특검이 수사가 끝나고 그 사실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국회가 그 결과를 받아서 따로 사법적 해석 없이 그죠? 개별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이게 우리가 탄핵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한 개별건별로 표결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전부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본안전 항변인데 이제 그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기존의 대리인단들도 서면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언제 터뜨려 볼까? 언제 주장을 할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주장을 하셨죠. 미국에서 그 원류인 진짜 원초적인 그 지식을 덧붙여서 이제 주장을 하신 것이죠. 이 재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이 그동안 누적돼 왔던 이 재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겠다. 라는 부분을 이제 김평호 변호사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역사의 재판이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주장을 하겠지만 이제 김평호 변호사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법정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재판관들은 그 지적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마 뭐 최종 판결에 아마 받아들일 걸로 보고요. 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은 그 김평호 변호사가 지적한 그 소추의 적법성 그것도 반영하겠다. 근데 왜 그거 안 했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절차 기일에 있어서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답변서를 낼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부적법하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그거는 조금 재판 기간이 지금 신속히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재판이 시작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변호인단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퉈지고 있는
그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검찰에서는 공모라 그랬죠. 그 공모란 관계는 치열한 어떤 증거라든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툴 부분이지만 국회 소추의 적법 여부는 그건 이미 확정된 팩트가 있습니다. 확정된 팩트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따로 뭐 검증의 절차가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처음에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무르익었고 또 이제 김평호 변호사께서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일에 재판 헌재에서 김평호 변호사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 탄핵소추 절차상 위법의 여부를 더 봐야 된다, 또는 새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을 만일에 받아들인다면 국회 질문서가 나가야 됩니까? 어제 그래서 김평호 변호사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해서 증인을 다 신청했죠. 정세균 의장도 증인 신청하고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 당신들이 이 헌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의미를 알고 가결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만약에 그거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왜 그러면 세월호가 끼어 들어갔는지 왜 세월호가 처음에는 빠졌었는지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왜 신문기사가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었는지 뭔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 기각했죠. 아 그래요? 그럼 헌재는 뭘 가지고 절차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 변호인단이 엄청난 서면을 제출할 텐데 그 주장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3월 13일 날 이전에 선고하겠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강행하겠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3월 13일이라 하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평호 변호사께서 또 일가를 하셨죠. 대통령도 헌법 밑에 있고 재판관도 헌법 밑에 있고 국회의원도 헌법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일개 한 명의 재판관의 퇴임을 이유로 퇴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아니야. 헌법적 관점의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실체적 심리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평호 변호사께서 지적을 하셨죠. 그 재판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법정에서 반응 없이 그냥 왜냐하면 표면적인 공식 입장은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선고하겠다라고 우리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변호인단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최후 변론이 뭐 며칠이다 그랬었잖아요. 27일인데요. 27일로 잠정적으로 적용 그 최후 변론이라 하면 그게 뭐냐? 변론 종교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게 이제 딱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조사가 끝나는 시점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법리적인 판단을 할 만큼 재판이 성숙됐다. 라고 하면서 사실관계 조사하는 것을 끝내는 거를 이제 최후 변론입니까? 변론 종결입니까? 최후 변론하기는 변론 종결이 됩니다. 최후 변론이라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쟁점 전부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누구 변호인단 중에 누구가 또는 소추단에서 누구가 말하자면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나옵니까? 그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요. 아직 결정 안 돼. 대통령이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서 대해서 이제 법리 다툼이 이제 계속 벌어졌는데요.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그 이제 형사법정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하고요. 그럼 보통 재판장이 피고인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호사 최후 변론 이후에 마지막에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된다 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뭐 그렇게 해석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나오면 소추위 측도 질문하고 재판관도 질문하겠다. 아, 증인으로 보겠다 이런 거네. 약간 그런 식이죠. 당사자 신문,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신문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건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 와서 최후 변론 하지 마라. 그거는 뭐 속내는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속내였던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죠. 예, 이거 뭐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괜히 대통령 와서 말씀하시면 쌍방간의 얼굴만 구기고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게 이제 단심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 재판 절차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 이 뭐 소추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 측도 마찬가지지만 이의 제기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추위 측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위원에게 어떤 태도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추를 잘못했구나. 네. 이거는 알고 보니까 고영태의 난이다. 네. 인지를 하는 것 같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기존 주장의 반복이고 소추위원장이니까요. 기존 주장을 계속 하시겠죠. 그래서 20날 이제 방기선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20날 같으면 이번 주 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증언이 나온 게요. 안종범 경제수석이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어떤 얘기였어요?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증언이 뭐냐면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계속 꼬치꼬치 물었죠. 이상하다고 자기는 미르재단하고 K재단하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훌륭한 뜻으로 만드신 건데 왜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왜 주변 사람들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한테 이건 청와대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안종범 수석이 우리는 숨기지 않았다. 다만 막상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인선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수한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청와대한테 누가 될까봐 그 인선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안종범 수석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가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하자라고 한 것은 이승철 부회장이 먼저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이것은 증언이 상반됩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안종범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안종범 수석은 이승철 부회장이 먼저 와서 이거 괜히 전경련이랑 청와대 같이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청와대는 개입 안 한 걸로 그렇게 하시죠라는 취지로 자기한테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안종범 수석은 미르재단하고 K재단은 그 법리라든지 설립 주체라든지 또 그 재산의 귀속 관계에 있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혀 꿀릴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무슨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처음에는 인선 과정에서 스크린을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임명된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나중에 의혹이 터져 나오고 뭐 최서원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인선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던가 혹시 모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승철 부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안종범 수석이 좀 의미 있는 증언이었죠. 그 안종범과 이승철의 대립되는 견해는 제가 볼 때는 안종범의 글쎄요. 그동안에 숱하게 전경련이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숱하게 그런 일을 해온 것에 비기면 제가 느끼기에는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걸로 하자. 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경련이 워낙 옛날부터 그 일을 해왔거든. 늘 뭐 정부가 시키면 전경련이 나서서 기업들 다 모아가지고 뭔가를 늘 해왔죠. 뭐 펀드도 만들고. 근데 늘 할 때 자율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늘 그전에도. 그러니까 아마 그 연장선에서 이승철은 안종범이 이 일을 처음 해보지만 이승철은 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군요. 그리고 어제 그 자체는 넌센스예요. 이게 뭐 청와대가 어쨌느니 뭐 이건 넌센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그리고 이동욱 전 재판관께서 이제 저희 대통령 변호인단이시죠. 그 가사 소추위 측에서 인정하는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헌법적 차원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내는 만한 사유인가? 옳거니. 네, 법리적으로는 중대성이죠. 그 중대성에 관련해서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변론을 또 하셨고요. 예.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동욱 재판관께서 변론하신 거는 대통령의 탄핵은 크게 사회적으로 보면 정변에 속한다는 거예요. 정변.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언론 기사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만약에 중대성까지 인정해 버린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무력화될 것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 5년 단임제 헌법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4년 중임제라든지 중임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5년 단임제 하에서 탄핵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대리가 아니에요. 대표죠. 예. 선거를 뽑히면 그 다음에는 국민의 구체적 의사와 상관없이 추상적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예. 이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사거든요. 예. 국민의 구체적 의사가 아니라.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국회 독재의 우위를 인정해버리는 중대성을 함부로 인정해버리면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밝혀진 사실 자체도 없다. 그리고 과연 대통령이 단 1원도 사익을 취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시켜버린다라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네, 그런 부분. 저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혹은 그 누구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건 지금 대통령 인기의 하락의 법칙은 법칙입니다. 대통령 1년 지나면 30%로 되고 또 1년 지나면 2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국회가 탄핵을 들고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예외적인 어떤 상황, 말하자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든가 대통령이 박사모를 총동원해서 뭐 국회의장을 테러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남겨둔 탄핵이라고 하는 권력을 앞으로는 누구라도 쉽게 칼집에서 꺼낼 수 있게 되죠. 말하자면 탄핵을 구조화, 제도화하는 꼴이 되는데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김평호 변호사님이 변론하신 내용인지 이동욱 재판관이 변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방금 주필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예.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그렇습니다. 해야 그 된다는 행위입니다.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처음에는 소추위 측에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법률 위반은 싹 헌법 위반으로 올렸죠. 예. 예. 그 변경하면서. 예,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렇다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위협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느냐, 예. 예,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사실 이게 웃기는 게 국회의 대통령 탄핵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 국회를 말하자면 파괴하거나 말살하려고 하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방어장치예요. 예, 예. 이게 뭐 대통령이면 잘못했다, 기분 나쁘다, 탄핵해서 없애버린다, 이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은 국회의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압력이나 권력에 대한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갑자기 공격 무기로 지금 돌변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늘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고영태 녹음 관련해서 한번 말씀 예. 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예. 예, 대신 변호인단이 녹취서를 내고 그거에 관한 입증 취지를 내면 그건 전부 다 증거로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녹취서를 내고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소추위 측하고 변호인단하고 어차피 법률가들끼리니까 그 뭐
다퉈지는 건 나중에 이제 또 화면으로 정리하겠지만 예. 그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제일 좀 황당한 주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영태와 소위 안산파 뭐 최순실 이 사람들이 뭐 기획 탄핵을 했던 뭘 했던 간에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탄핵의 본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관련 없는데 왜 탄핵하냐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 언론들이 보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녹취 파일이 없어도 이미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하냐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영태와 이 안산파들이 뒤에서 하고 기획폭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본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탄핵을 했냐고요. 대통령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우리 황교안도 아마 그 녹취 파일을 쭉 듣고 있을 텐데 제가 또 입수한 그 녹취 파일이 2,300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녹취 파일을 보면 어디엔가 누락이 있어요. 예. 쭉 읽다가 보면 누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뭐 김검사 만나서 얘기 좀 해보겠다. 뭐 누구 뭐 검사를 만나서 뭐 얘기해보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화가 나중에 며칠 있다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의심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갔던 결국 제가 다시 녹취를 떴습니다. 이 검찰 수사 기록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김수현이가 고영태는 감정적으로 최서원을 컨트롤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컨트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녹취서 형식으로 짧게 크로핑 돼가지고 진술조서에 붙어서 들어와요. 검찰 수사 기록에. 그러면 그 녹음 파일에 해당하는 녹취서를 검찰이 떴다라는 얘기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취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대목이? 예. 녹취서로는 없어요. 녹음 파일은 들어왔는데 녹취서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그 검사는 무슨 녹취서를 보고 그걸 붙였냐는 거죠. 그 당시에는 존재했던 것을 없애버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녹취서에 붙은 일부를 가지고 수사기록에 편철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녹취서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파일은 들어왔습니다.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시중에 흔히 놔두는 말하자면 무슨 뭐 둘 사이에 특별한 연인 관계였다거나 또는 무슨 남녀 간의 어떤 감정이 있다든가 우리는 뭐 일견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뭐 언론에는 차은택 감독의 발언만 나오는데요. 녹음 파일에 들어보면 그 많이 나오죠. 그 이현정이라는 여자의 그 대화에도 나옵니다. 그런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변호인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라 그랬는데 벌써 이게 회자돼서 안산파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 관계를 다. 그죠? 예. 근데 아니 내가 쭉 그 녹취록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 다음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그렇게 끊어진 게 많습니다. 끊어진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일관되게 무슨 검찰 관련된 얘기 만나볼게 라고 했는데 만나본 다음에 보고가 없어요. 말하자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만나고 왔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직접 만났을 텐데 그죠?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얘기했으니까 녹취는 없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경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이 2,300개 녹취 파일을 다
다가 아니다 이게. 일부는 없다. 일부는 검찰에서 뭐 고의건 실수건 간에 또는 뭐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에서 뭐 자꾸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분이 자꾸 지연 말단적이라고 자꾸 도망을 가긴 했지만 태블릿 PC부터 시작해서요. 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증거의 완전 무결성을 뭐 대통령 측이나 또 관련 당사자들, 변호사들이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나중에 언제라도 그게 밝혀져야 되는데요. 풀스토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까지는 기존 문법으로서는 수사기관에서 뭘 압수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완전 무결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막상 뭐 관련 재판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제기를 하면 뭐 결론적으로는요,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법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다 막았습니다. 그걸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어떻든 대통령 탄핵 사건이 기각으로 종료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대한 재수사, 검찰에 대한 뭐 수사 또는 사찰적, 사정적 의미를 갖는 수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게 된 것인지를 국민이 알아야 된다. 이거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다. 이건. 도대체 사건의 진상은 뭐였느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재판 진행 과정을 크게 보시면요. 크게 보시면 이 증거가 제출되는 과정이 저희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쫓아가면서 자꾸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빼도 박도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다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고비 때마다 변호인단이 요구했을 때마다 거기가 변곡점이 나오고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얼렁뚱땅 탄핵을 한 겁니다. 얼렁뚱땅 그야말로 언론 보도 짜집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니까 그냥 일단 탄핵으로 때려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국회의원 탄핵시켜라고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중에 실제로 지금 이 돌아가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몇 명이 있을까요? 어제 딱 주필 말씀을 김평호 변호사가 변론에 했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자신들이 의결한 소추 의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래.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는 이제 헌법 탄핵이 절차적으로 맞았는지 또는 사실 처음부터 논쟁들이 쭉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강일원 재판관이 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봐라. 뭐 자료를 내놔봐라.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재판이 말하자면 형사재판에 저 무슨 뭐 간통 사건을 다루는 재판 비슷하게 변질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재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좀 우리가 공부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크게 법리적으로 변호인단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헌법재판소법에는 분명히 탄핵 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법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증거법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정하고 선택하는 부분이 딱 법률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의 인신구속이라든지 유무죄, 국가 권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반드시 기본권 제한의 법칙,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법칙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평호 변호사 어저께 변론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것은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 본인 사건도 아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최서원이나 안종범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수사받은 기록에 대통령 변호인단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 기록을 전부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오로지 재판관들의 결정에만 따른 것인데 그것은 그 증거법에 대해서 바꾸려면 그건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탈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거를 뭐 구두 변론에서는 빠뜨렸었는데 변론서에는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군요. 예. 왜 증거법 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법률에 의해 해야 될 사항을 마음대로 재판관 회의인지 뭔지 주심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긋나게 아니야. 분명히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법이 못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밌는 얘기가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군요. 참 이 국민들도 교육할 수 있는 교양 삼아 공부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김평우 변호사 변론을 전부 무슨 기자들이 무슨 내전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거는 앞에 까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이제 이동국 재판관 변론 내용 중에서 탄핵은 정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게 비극을 낳지 않기 위해서 합법적 테두리에서 소화해내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인데 이제 김평호 변호사는 그 역할을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헌법재판의 본질로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재판부에서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이 계속 주장을 했죠.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놓고서는 형사재판 해버렸네.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들은 다른 재판정에 있는 증언들까지 다 끌어와 있는 거군요. 그렇게 일가를 하신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변호인단도 계속 정리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재판은 역사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김평호 변호사께서 변론하신 거죠. 참 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또 국민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여서 재밌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공부는 억수로 되네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또 이것도 시간이 너무 지체되긴 했지만 이제 어제 김평호 변호사님의 변론은 그 전 정기승 대법관님하고 김평호 변호사 두 명의 이름으로 준비 서면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대표 변호사인 이중환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쫙 이렇게 서면에 들어갔었는데 처음으로 어제 이제 준비서는 두 명의 변호사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추위 측에서 이거 뭐냐? 왜 이제까지는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변호사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왜 갑자기 두 명에 따로 이렇게 집어넣냐 했는데 그물 이름만 나왔냐? 그건 뭐 그 황정건 변호사께서 무슨 뭐 그거를 위법이라고 주장한 건 아니고요. 이 재판 진행에서 이제까지 진행왔던 룰을 왜 깨느냐. 그러나 이제 우리 측 이제 손봉희 변호사가 이제 우리 변호사는 각각 개인이 대통령의 변호사이지 변호사들끼리 상하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각자 대리의 원칙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황정건 변호사도 나도 알고 있다. 그걸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제껏 왜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으로 서면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왔느냐. 그건 무슨 뜻이죠? 그쪽에서는 뭘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각각 변호사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독단적으로 견해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소추위원 측에서도 그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는 논의가 자꾸 이제 논점이 전선이 이제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다가 재판 진행을 위해서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사실상 요청을 했지만 이제 저희 변호인단에서 그건 법률상 당연한 우리의 권리고 변호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각자가 다 대통령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뭐 당연한 얘기니까. 지금 그 법리 자체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말하자면 각자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예. 공동으로 예. 그리고 각자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각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원래. 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 대표 변호사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대보증 같은 걸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 그런 개념과는 다르군요.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라는 개념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추위 측에서 서면을 보내면 변호사가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한 명을 지정해주면 그 대표 변호사가 그걸 받고 나머지 변호사한테 공유한다는 개념의 의미 대표 변호사지. 뭐 그래도 제가 대강 그 분위기는 짐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밌는 재밌는 논점이 벌어졌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대통령의 변호사도 저도 개별적인 변호사니까요. 뭐 제가 난 따로 주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 법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인신문 할 때도 주로 증인신문 하시는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뒤에 있던 변호사가 갑자기 나도 이거 얘기할래, 나도 이거 얘기하려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다 허용해 주죠. 그게 변호사들 사이에서의 법률적으로는 상하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각자 대리 원칙이라는 점이 어제부터 살짝 논점이 걸었는데요. 예. 미르 K 얘기는 뭐 해주실 게 없나요? 미르 K 재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이게 가장 큰 논점입니다. 결국 가장 큰 논점인데 이제 그 미르 K 재단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안정범 수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승철하고 의견도 약간 다르고 그 법리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이죠. 미르 K 재단은 이제 결국 소유권이 누가 있느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를 그 민법에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를 출연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주체가 딱 설립되는 것이죠. 이 재단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도 가져갈 수 없고 이사도 가져갈 수 없고 심지어 출연자인 사람조차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환수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세상에 뭐 제가 예전에 계속 얘기한 겁니다. 절차라고 말은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환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얘기인데 범죄자가 수익이 없는데 범죄를 저지르겠냐.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따져본다면 그래 뭐 대통령이 그래 강요했고 뭐 공간 협박까지 했다고 치자. 근데 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그렇죠. 대통령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르 K 재단의 근본적인 법리 문제가 소추위 측에서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참 저는 밖에 있고 우리 황변은 안에서 아마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순간도 있을 테고 그다 견뎌내고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강한 또 노련한 법조인이 또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도 이번에 황변 모셔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법 공부도 새로 하게 되고 또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들도 새로 이렇게 별이는 이렇게 가다듬어 보는 또 논리가 서고 아 그랬었구나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언더스탠딩이 쭉 되는 일련의 공부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제TV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같이 가졌었기를 바라고 어떻든 이제 현재가 이 참 시대의 어떻게 보면 참 큰 소극 같기도 한 시대의 이 사건이 이제 거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전원일치 기각으로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법에 맞는 것이고 정의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떻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우리 황변이 끝까지 임무완수를 잘 해내기를 우리들이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